안녕하세요. 뮤지컬 씹어먹기의 줄리오입니다. 자, 자베르가 이 몽트수메르를 온 것이 약 1820년 경의 일입니다. 자베르가 경위인데 경위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 그 당시 파리의 경찰국장이었던 앙글레스, 비도크 편에 나왔던 거 기억나시나요? 1820년 2월 14일에 그 당시 국왕의 조카였던 샤를 페르디낭 다르투아의 오페라 극장 암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은퇴를 했던 그 경찰국장 앙글레스가 맞습니다. 그 앙글레스의 비서 덕택에 이 자베르라는 사람은 경위로 승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몽트수메르로 부임을 받아서 오게 되는데, 이 둘이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장발장이 이 몽트수메르의 시장이 됩니다. 자, 소설에 따르면 도시와 지방을 통틀어 장발장, 아니 마들렌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자베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의심을 하게 된 것이 이 자베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본능적인 어떤 능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뮤지컬에서는 이 첫 장면에서 꿀롱 감옥에서 파도가 치는데 자베르가 빡 나타나서 장발장한테 24601 너는 가석방일 뿐이야 막 이러면서 얼굴도 마주 보고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통행증을 준 것도 자베르잖아요. 그런데 한 6년 만에 봤는데 못 알아봤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아무리 사람이 외형이 바뀌고 했다 그래도 목소리도 그렇고 다른 게 없을 텐데 6년 만에 봤는데 못 알아봤다. 저는 사실 이 설정이 좀 마음에 좀 걸렸거든요. 장발장이 무슨 변장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소설에서는 자베르는 뚫롱에서 간수 보조였어요. 간수 보조였고, 그러니까 장발장이라는 이름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저런 어떤 외형을 가졌는데 힘이 장사인 그런 죄수가 있었다 정도만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데 그냥 감각적으로 저런 어떤 존재감을 느끼고 있었다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베르가 장발장을 몰라보는 게 사실은 당연한 건데, 뮤지컬을 보면서 아니 6년 만에 만났는데 못 알아보나? 라고 하는 생각이 늘 들었거든요. 자, 아무튼 자베르는 감옥에서 태어나요. 자베르에게 조금 말하면 자베르는 감옥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많은 범죄자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베르의 머릿속에는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 하나는 사회를 지키려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사회를 무너뜨리려는 자. 그럼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라고 어릴 때부터 고민을 하던 차에 나는 그러면 사회를 지키는 자 쪽에 서 있겠다. 그래서 자베르는 경찰을 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회를 무너뜨리려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던 거죠. 여기에 이 범죄자들을 알아보는 본능이 발동하면서 이 장발장, 아니 마들렌 시장이 뭔가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냄새를 맡은 거예요. 자, 뮤지컬에서는 이 가석방 조건을 어긴 장발장을 쫓는 경찰 자베르, 이런 설정으로 굉장히 숙명의 라이벌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실제 악연은 이 몽트수메르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대략 1820년의 어느 날 이 마을에 포슈르방이라고 하는 어떤 영감님이 계신데, 이분이 원래 되게 잘 살았는데 장발장의 공장이 잘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 사람은 좀 못 사는 축에 속하게 돼요. 그래서 사업이 되게 안 돼서 망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집에 말하고 마차밖에 없으니까 이 포슈르방이라는 분은 마차꾼으로 전락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끌고 가던 이 마차가 넘어져요. 진창에. 그래서 이 포슈르방이라는 사람이 그 밑에 깔리게 됩니다. 말은 뒷다리가 다 부러지고 집마차가 너무 무거워서 포슈르방 영감님이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그 현장에 나타났던 자베르는 기중기를 불러요. 기중기가 빨리 오는데 15분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근데 15분이면 이 영감님이 죽을 것 같거든요. 거기를 지나던 이 장발장, 그 당시는 아직 시장이 아니에요. 이 마들렌은 사람들한테 내가 돈을 줄 테니 사람들 누군가 들어가서 저 마차를 좀 들어라. 그래서 포슈르방 영감을 빼주든가 아니면은 기중기가 올 때 동안 죽지 않도록 좀 버텨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무거우니까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는 거예요. 그때 자베르가 장발장한테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말하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알기로는 한 사람뿐이다. 근데 그 사람은 죄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뚫롱 감옥에서 장발장의 별명이 뭐였냐면 기중기장이었어요. 워낙에 힘이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장발장을 기중기장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러니까 자베르도 장발장인 건 몰랐지만 그런 정도의 괴력을 가진 죄수가 있었다 정도를 기억을 해낸 거죠. 자, 이 말을 들은 장발장은 순간 얼마나 섬찟했을까요? 과거의 악령이 갑자기 소환이 된 그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장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접 그 수레 밑으로 들어가서 마차를 들어 올려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장발장이 들어서 올리기 시작하니까 마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같이 달라붙어서 이 마차를 들어 올리고 거기서 기중기 없이 포슈르방 영감을 구해냅니다. 자, 이 장면이 뮤지컬에서는 팡틴이 공장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거리의 여자가 된 다음에 길거리에서 어떤 신사하고 싸움이 나고 거기를 자베르가 와서 잡고 장발장이 팡틴을 병원으로 보내라, 그러니까 시장이 된 다음에 자베르한테 이 여자를 병원으로 보내라 라고 한 다음에 직후에 갑자기 마차에 포슈르방 영감이 깔리는 걸로 나와요. 그리고 영화에서는 이 팡틴이 공장에서 막 쫓겨나고 그 다음에 자베르가 장발장에게 내가 이 도시에 부임을 했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던 중에 갑자기 밖에서 이 마차에 깔리는 소란이 나서 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 자, 소설에서는 이 당시에는 장발장은 아직 시장이 아니에요. 시장이 아니고 그냥 그 마을 공장에서 아주 돈이 많은 그런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이 일이 있은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시장이 됐다라고 나옵니다. 자, 뮤지컬은 뮤지컬대로, 영화는 영화대로의 자베르의 등장부터 많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뭐다? 이 장발장과 자베르, 이 둘의 만남에서 자베르가 장발장의 어떤 존재를 인식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장면이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발장과 자베르의 운명의 실이 이렇게 엮이는 그 시점에 팡틴의 삶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팡틴은 1818년에 자기의 고향인 몽트시우메르로 돌아와서 장발장의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스스로 돈을 벌어서 정직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에 굉장히 기쁨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희망을 가지게 되니까 작은 방을 구해서 외상으로 가구를 들여놓게 돼요. 물론 그 가구 중에는 거울도 있었겠죠. 자, 그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젊음과 아름다운 금발, 그리고 가지런한 고운 일을 보면서 아픈 과거는 잊고 코제트와 밝은 미래만을 생각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꼬박꼬박 돈을 테나르디에 여관으로 보냈고요. 하지만 문맹이었던 팡틴은 여기서도 대서인을 통해서 편지를 쓰고 한 달에 2번씩 코제트에게 돈도 보내고 편지도 보내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딜 가나 남의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팡틴도 그 사람들 눈에 걸린 거죠. 왜냐하면 소설의 묘사는 이렇습니다. 여자들이 그녀의 금발머리와 가지런한 일을 미친 듯이 시샘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결국에는 빅트르니엥이라는 한 부인이 이 대서인한테 술을 사서 편지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내고요. 그리고 자기 돈을 들여서 35프랑이나 들여서 몽페르메유에 있는 테나르디에 부부의 여관까지 찾아가요. 거기서 코제트까지 보고 옵니다. 그래서 팡틴에게 아이가 있다, 부정한 여자다 라는 얘기를 막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팡틴은 그 공장의 여자 감독으로부터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게 되고 장발장이 여기서 나가는 분들에게 지참금을 줘라 라고 한 50프랑을 주고 더 이상 공장에 나오지 말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즈음이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테나르디에 부부가 팡틴에게 코제트의 양육비로 15프랑으로 올려달라 라고 말한 그 즈음입니다. 자, 그렇게 일자리도 없이 쫓겨난 팡틴은 퇴직금으로 받은 이 50프랑으로 외상으로 산 가구값을 일부를 치르고 집세를 내고 하고 나니까 한 100프랑 정도의 빚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처 군부대에 있는 병사들의 속옷을 삭바느질을 하면서 하루에 12수라고 하는 돈을 벌게 됩니다. 자, 장발장이 옛날에 파브홀에서 나뭇가지 치는 일을 했다고 했죠. 그 당시에 하루에 24수 정도 벌었다고 하는데 그 절반에 해당하는 돈밖에 벌지 못하는 거였어요. 12수면은 60상팀, 한 0.6프랑, 1프랑이 안 되는 돈이에요. 자, 지금부터 영화에서 적나라하게 묘사됐던 판틴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판틴은 하루에 5시간만 자고 계속해서 삭바느질을 하게 돼요. 자, 겨울에는 냉골에서 지내고 밥도 걸러가면서 악착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영양실조로 폐병을 앓게 돼요. 그러다 어느 날 테나르디에 부부로부터 이 추위에 쿠제트가 변변한 옷이 없으니 10프랑을 보내라 라고 편지를 받게 돼요. 자, 이 10프랑이 없었던 판틴은 근처 이발소에 가서 자기 허리까지 길렀던 아름다운 금발을 잘라서 팔고 10프랑을 받아요. 그리고 그 돈으로 털실을 사서 자기가 스커트를 떠서 테나르디에 부부 여관으로 보냅니다. 자, 이 테나르디에 부부는 쿠제트를 위한 10프랑을 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10프랑을 받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10프랑이 올 줄 알았는데 스커트가 온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래서 이 스커트는 에포닌한테 입히고 코제트는 그 겨울을 굉장히 벌벌 떨면서 보내게 됩니다. 자, 그걸 모르는 판틴은 코제트가 따뜻하게 보낼 거라고 믿고 있었겠죠. 아름다운 금발머리를 잘라낸 판틴은 이제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아침마다 이렇게 머리를 빗는 잠깐의 행복을 빼앗긴 판틴은 모든 것을 증오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불행이 자기를 공장에서 쫓아낸 마들렌 때문이라고, 그래서 마들렌도 함께 증오를 하게 됩니다. 자, 계속 폐병이 심해지고 있던 차에 이번에도 테나르디에 부부로부터 아이가 어떤 질병에 걸렸으니 그 치료비로 40프랑이 필요하다. 이 40프랑을 보내지 않으면 아이가 죽을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편지를 받게 돼요. 이게 화내면 안 되는데, 자, 이 테나르디 부부 나중에도 한번 뭐 다루겠지만 쓰레기도 이런 쓰레기가 없어요. 그냥 물론 어떤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창작이 된 인물이지만 하여튼 화가 많이 나네요. 사실 여러분들도 이 소설 읽어보시면 판틴의 고난 부분에서 정말 울컥합니다. 네. 한번 꼭 소설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판틴은 마침 마을에 들어와 있던 어떤 돌팔이 의사한테 소설에서는 앞니 2개, 아름다운 앞니 2개, 전치라 그러죠. 앞니 2개를 하나당 20프랑씩 주고, 그래서 2개를 빼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옛날에 영구 없다처럼 이렇게 비어 있겠죠. 자, 영화에서는 앞니 대신에 어금니를 뽑는 걸로 했는데 아마 NSA가 이렇게 앞니가 없는 걸 생각하면 좀 웃길 수도 있어서 뭐 어금니로 대체를 한 걸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렇게 앞니를 뽑고 난 판틴은 그 다음날 아침에 창밖으로 거울을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이 삭바느질로 연명하던 판틴에게 그 군대에서 속옷을 또 근처에 여자 형무소에 일감을 몰아주게 돼요. 그래서 하루에 12수 벌던 것이 이제 9수까지 떨어져요. 자, 그러던 차에 이 인간 같지도 않은 테나르디에 부부는 여태까지 참아왔는데 이대로는 살림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100프랑을 보내라 라고 하는 편지를 씁니다. 100프랑 보내지 않으면 이 엄동설안에 코제트를 길거리로 내쫓겠다, 이렇게 편지를 써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그래서 이때 판틴은 어쩔 수 없이 거리의 여자로 나서게 됩니다. 이 판틴이 I Dreamed a Dream이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판틴이 삶의 희망을 잃은 그 시점에 나오는 그런 노래예요. 영화 쪽이 훨씬 더 절망적이죠. 이 노래는 1절, 2절, 브릿지, 3절에 연조가 돼서 키업을 한 다음에 4절 그냥 과거에 이랬었다, 이 상태로 뭔가
딴딴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보면 전주에서 멍 때리는 친구들 상당히 많아요. 이 리듬이 없이 그냥 청승맞게 한때는 꿈을